안녕하세요. 경제학장 박사입니다. 오늘은 아주 뜨거운 주제죠. 바로 세계화와 저임금 노동에 대한 논쟁인데요. 폴 크루그먼 교과서를 바탕으로 이 복잡해 보이는 문제의 핵심을 한번 시원하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없으세요? 내가 지금 입고 있는 이 옷, 쓰고 있는 이 물건들, 혹시 이게 누군가의 희생 위해서 만들어진 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이요. 그러니까 저임금 국가와의 무역이 과연 우리를 위해 그 나라 노동자들을 착취하는 그런 구조는 아닐까 하는 거죠. 자, 이런 우려의 목소리, 이게 바로 반세계화 운동의 핵심인데요. 그분들은 도대체 어떤 주장을 하는지 한번 자세히 들어보죠. 과연 바닥을 향한 경주가 맞는 걸까요? 이들의 주장은요, 아주 간단하고 또 강력합니다. 뭐냐면 선진국이 인건비가 싼 나라에서 물건을 막 수입해오면 결국 선진국 노동자들은 일자리를 잃고 가난한 나라 노동자들은 싼 임금에 착취당한다는 거예요. 결국 모두가 더 열악한 조건으로 말 그대로 바다를 향해 끝없이 경쟁하게 된다는 거죠.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니, 시간당 1달러만 받는 나라랑 우리가 어떻게 경쟁을 해? 바로 이 한마디에 모든 두려움이 담겨 있죠. 세계화라는 게 결국 한쪽이 이기면 다른 쪽은 반드시 져야만 하는 그런 제로섬 게임 아니냐는 겁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이 바닥을 향한 경주라는 주장, 과연 이게 전부일까요? 경제학자들은 좀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감정이 아니라 아주 차가운 숫자로 이 문제를 들여다보거든요. 자, 지금부터 아주 간단한 모델을 통해서 경제학적인 관점에서는 이게 어떻게 보이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 한번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이 세상에 딱 두 나라, 일본하고 베트남만 있다고 쳐보죠. 그리고 만드는 물건도 딱 두 개, 첨단 기술 제품이랑 저기술 제품, 이것밖에 없어요. 에이, 너무 단순한 거 아니냐고요? 맞아요. 이렇게 극단적으로 단순화해야 무역이 가져오는 순수한 효과, 그 본질을 똑똑히 볼 수 있거든요. 자, 이 표 윗부분을 한번 보시죠. 이게 무역을 하기 전 상황인데요. 일본이 첨단 제품 하나 만드는데 1시간이 걸릴 때 베트남은 무려 8시간이 걸려요. 저기술 제품도 마찬가지죠. 일본이 2시간 걸릴 때 베트남은 4시간이 걸립니다. 어때요? 모든 면에서 일본이 압도적으로 잘 만들죠? 경제학에서는 이걸 바로 절대 우위에 있다고 말합니다. 보세요. 특히 첨단 기술 제품에서는 생산성 차이가 무려 8배나 납니다. 8배. 이러면 게임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모든 면에서 뒤처지는 베트남이 일본이랑 무역을 해봤자 손해만 보는 거 아닐까요? 과연 그럴까요? 자, 여기서 경제학의 정말 중요한 개념이 나옵니다. 중요한 건 누가 모든 걸 잘하냐, 즉 절대 우위가 아니에요. 진짜 중요한 건 상대적으로 뭘 더 잘하냐, 바로 비교 우위입니다. 생각해보세요. 일본은 첨단 기술에서 8배나 앞서지만 저기술에서는 2배 앞서죠? 그럼 일본은 뭘 만드는 게 더 이득일까요? 당연히 첨단 기술이죠. 반대로 베트남은 둘 다 뒤처지지만 저기술에서 덜 뒤처지잖아요. 바로 이 지점에서, 이 상대적인 차이에서 무역의 마법이 시작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두 나라가 결심합니다. 우리 각자 제일 잘하는 거에만 집중하자. 일본은 첨단 기술 제품에 올인하고 베트남은 저기술 제품에 올인하는 거죠. 그리고 서로 바꾸는 거예요. 자, 이제 표 아래쪽을 한번 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졌나요? 세상 전체에서 생산되는 물건의 양 자체가 늘어났어요. 이게 핵심입니다. 무역은 제로섬 게임이 아니라 세상 전체의 파이를 키우는 게임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 베트남 노동자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이게 정말 놀라운 결과인데요. 물론 시간당 받는 돈은 여전히 일본보다 훨씬 적겠죠. 하지만 생각해보세요. 예전에는 8시간 일해야 겨우 만들던 첨단 제품을 이제는 무역을 통해 훨씬 싸게 살 수 있게 됐어요. 그럼 어때요? 월급은 그대로라도 살 수 있는 게 더 많아졌죠? 바로 실질임금, 즉 구매력이 올라간 겁니다. 이게 바로 경제학 모델이 보여주는 무역의 힘입니다. 바닥을 향한 경주가 아니라 오히려 함께 성장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죠. 자, 그런데 에이, 너무 좋은 이야기만 하는 거 아니야? 하실 수 있어요. 맞습니다. 물론 이건 어디까지나 단순한 모델일 뿐이죠. 현실 세계는 이거보다 훨씬 더 복잡하잖아요. 그래서 노동 문제, 환경 문제, 심지어 문화 문제까지 정말 치열한 논쟁들이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게 참 딜레마인데요. 한쪽에서는 이렇게 주장해요. 아무리 그래도 최소한의 노동 기준은 지켜야지 착취는 막아야 한다.
너무나 당연하고 도덕적인 주장이죠. 그런데 다른 쪽에서는 이런 걱정을 합니다. 그거 좋은 말이긴 한데 혹시 선진국들이 그걸 핑계로 가난한 나라 물건 못 들어오게 막는 그런 위장된 보호무역주의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되면 오히려 가난한 나라 노동자들의 일자리를 뺏는 꼴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정말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 노동 기준에 대한 논쟁은요, 그냥 책상 위에서만 벌어지는 이야기가 절대 아닙니다. 지금 보시는 이 사진, 2013년에 방글라데시에서 무너진 라나 플라자 건물인데요. 이 끔찍한 비극이 바로 그 위헌하고 인간적인 대가를 우리 눈앞에 똑똑히 보여준 사건이었죠. 이 사고로 무려 1,100명이 넘는 분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 사건 때문에 전 세계 소비자들이 큰 충격을 받았어요. 내가 싸게 사는 이 옷이 누군가의 목숨을 담보로 이렇게 끔찍한 환경에서 만들어주고 있었구나 하고 말이죠. 이런 문제는 노동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기업들이 환경 규제가 약한 나라로 공장을 옮기면서 환경 파괴가 심해지는 건 아닐까? 또 전 세계가 똑같은 햄버거를 먹고 똑같은 영화를 보면서 고유한 문화가 사라지는 건 아닐까? 이런 환경, 문화 문제에 대해서도 정말 치열한 논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우리는 지금까지 세계화에 대한 뜨거운 반대의 목소리도 들어봤고, 또 반대로 무역의 이득을 보여주는 차가운 경제 모델도 살펴봤습니다. 이쯤 되면 머릿속이 좀 복잡해지죠? 그래서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생각해야 할까요? 결국 이 논쟁은 두 가지 핵심 관점의 충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쪽에는 경제학 모델이 말하는 비교우위에 따른 무력, 이건 모두에게 이득이 되고 특히 가난한 나라 노동자들의 실질적인 삶을 개선할 수 있다는 희망적인 이야기죠. 하지만 다른 한쪽에는 그 모델이 담아내지 못하는 아주 냉혹한 현실이 있습니다. 끔찍한 노동 착취, 인권 유린, 환경 파괴 같은 것들이요. 이 둘 사이의 팽팽한 긴장감, 이게 바로 우리가 마주한 현실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질문은 바로 우리 자신에게 향하게 됩니다. 만약 최소한의 노동 기준과 환경 기준을 지키는 그런 좋은 무역이 가능하다고 해봅시다. 대신 물건값이 지금보다 조금 더 비싸지겠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은, 우리는 그 비용을 기꺼이 지불할 의사가 있을까요? 결국 이 거대한 세계화의 방향을 결정하는 건 어쩌면 정부나 기업이 아니라 바로 물건을 사는 우리 소비자들의 선택에 달려 있는지도 모릅니다.